오늘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일단 인사 한 말씀씩 전해주시고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강희성 배우님은 오늘 관객석에서 관객들과 같이 영화를 한 번 더 보고 계셨던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또 얘기를 간단하게 들려주시면 좋겠네요. 감독님부터 인사를 좀 순서대로 부탁드릴까요? 첫 인사.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말소리 시리즈 감독 앤드류 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식과 원식 역을 했던 배우 강희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연 역을 맡은 최수민입니다. 라이스볼 슬립스 워낙 해외에서도 먼저 화제가 됐던 작품이고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먼저 만나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영화를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떻게 이 영화를 보셨는지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따 저희가 얘기 나누는 말미에 관객 여러분 질문으로 같이 받을 테니 궁금하셨던 점들은 이따가 같이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영화가 계속 뻗어나가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좁고 어두웠던 곳에서 넓고 환한 장소로 나아가는 영화이기도 하고 좀 두려웠던 과거가 기억에서 단단한 현재로 나아가는 영화이기도 하고 그리하여 서로를 환대하고 껴안는 가족으로 나아가기까지의 이야기라고 이 영화를 저는 보았는데요. 이 자리에 지금 이민자의 삶을 살아보셨던 분들도 혹여 계실 수도 있을 테고 그런 분이 계시지 않더라도 자기가 있어야 될 곳, 뿌리 이런 것들을 더듬어 본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을 갈망해 본 사람이라면 저는 이 영화에서 굉장히 익숙한 노스텔지아를 각자 감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자라는 굉장히 인상적인 대사로 끝내는 영화이기도 한데 그래서 집이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서로의 곁이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좀 애수어린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이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감독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 영화가 장을 구분하진 않았지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엄마 소연과 동면의 어린 시절일 테고요. 두 번째는 서로에게 좀 거리가 생긴 그 모자와 동면의 청소년기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상황이 있을 텐데 처음 이야기를 구상하실 때부터 소연과 동면이 한국으로 여행을 온다라는 설정이 좀 자연스럽게 떠올랐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한국행이야말로 이 이야기를 조금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장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영화를 만들기로 결정했던 건요. 이제 제가 저는 이제 지금도 하는 건데 이제 새 작품을 쓰기 시작하려면은 아이디어들이 있잖아요. 대충 뭐 이런 캐릭터가 뭐 이런 걸 하는 영화가 이렇게 제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그냥 다 얘기해요. 제가 그냥 어쩔 때는 그냥 만들어내서 난 이런 영화 쓰려고 한다. 그래서 반응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할 때 이제 첫 영화 감독의 두 번째 영화는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 근데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나는 다른 작품도 있는데 이거는 한국 이민자 엄마와 아들이 캐나다 살면서 무슨 일이 생겨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얘기다. 그러니 반응이 관심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써야겠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그냥 그 아이디어 갖고서 어떻게 써볼까 해서 이렇게 처음에 진짜 첫 번째, 두 번째 들어갈 때는 좀 너무 영화가 다른 두 영화 너무 억지로 한국으로 가는 것 같다. 그래서 할 때는 이제 한국에 안 오는 걸로 하다가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변화가 생기고 이렇게 한국에 가는 게 진짜 이제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돼서 이제 다시 하게 됐는데 처음에 그냥 큰 생각 없이 그냥 그런 영화를 쓰려고 그냥 상상만 해도 밴쿠버에 있다가 이제 그 강원도를 한 영화에서 그 두 장소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서 그렇게 시작했다가 이제 이렇게 다 찾았죠. 원래 진짜 좋은 아이디어는 툭 튀어나오는 법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조금씩 살이 붙어가는 게 진짜 좋은 아이디어의 핵심인
일 것 같은데요. 일단 캐스팅 전에 소영이라는 그 엄마 캐릭터에게 어떤 이미지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는지도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아마도 최승현 배우가 무언가 그걸 가지고 있는 배우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캐스팅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어떤 이미지들을 기대하셨어요? 소영을 연기할 배우에게? 이 역할은 제가 원했던 거는 이제 특히 헐리우드 영화들 보면은 많이 옛날부터 아시안 여자들을 보면은 많이들 이렇게 약하고 조용하고 막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줄 때도 있고 영화인데 아니면 뭐 핑크 영화 같은 거 있고 제가 원했던 거는 진짜 제가 잘 아는 사람들처럼 강하기도 하고 약한 모습도 있고 이렇게 통과하면서 되게 센스티브하고 또 이렇게 완벽한 사람은 아니고 상처도 받고 그렇게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여자 캐릭터를 쓰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솔직히 이 영화를 쓰기 전에도 이 캐릭터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 사이먼하고 춤추는 모습 저는 처음 그걸 썼었어요. 제가 완전 다른 시나리오예요. 그 장면을 그냥 아이디어가 이 엄마가 같이 이제 사랑하지 못하는 남자와 거실 안에서 이렇게 좀 로맨틱한 분위기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 그걸 시작해갖고 그렇게 쓰다가 이제 이 영화 이제 쓰기 시작했을 때 합쳐갖고 그냥 그런 이미지를 갖고서 이제 썼었죠 이 영화를. 그러고 나서 캐스팅 시작했을 때 힘들었는데 이제 승희 씨를 만나게 돼서 나타나셨죠. 근데 여러 차례 화상 오디션을 보셨던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그때는 배우가 처음부터 전체 스크립트 내용을 아는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감독이 나한테 좀 뭘 보려고 지금 이런 것들을 시키나 뭘 보려고 이 줌 오디션을 계속해서 진행하나라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그 줌 오디션을 5번 정도, 4-5번 봤는데요. 다 너무 어려운 장면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봤던 보냈던 오디션 테이프 내용이 그 교장 선생님하고 싸우는 씬하고 지금 제일 유명한 대사가 있죠. Do you know 태권도? 네, 그 두 장면을 테이프 찍어서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했던 게 차례대로 했던 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고려장 얘기하는 것도 오디션 때 했고요. 의사씬도 했고요. 그러니까 오디션에서만 받아보는 그 스크립트를 봤을 때는 너무 영화가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막 감정이 헤비하게 물러와서 힘들었었는데 저는 오히려 전체 스크립트를 받고 나서는 좀 숨통이 튀었어요. 소영이가 이런 불행한 여자는 맞지만 불행해도 스스로 불쌍하게 여기는 여자는 아니구나를 이제 스크립트를 보면서 알 수 있어서 나중에 전체를 읽고 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영화에 관심을 꾸준하게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최수민님이 이전에는 무용을 경험하는 무용수였다는 사연도 이미 접하셨을 것이고 여러 차례 줌 오디션을 통해서 이 영화를 찍기 위해 캐나다로 갔다는 소식은 이미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사실 원식과 인식을 연기한 강희정 배우의 캐스팅 과정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죠. 최승현 배우의 과정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사연을 오늘 한번 들어볼 작정입니다. 강희정 배우는 어떻게 이 영화에 합류하게 되셨나요? 네, 저도 소영 씨하고 같이 줌 오디션을 뒤에 다시 보면서 소영 나와서 수민 씨하고 같이 줌 오디션을 통해 가지고 작품을 냈고요. 이 작품 속에는 좀 그 전에 연이 있었던 캐스팅 디렉터라는 스킨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출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작품의 오디션에 참가를 하게 됐고 그리고 저번에 한번 감독님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작은 아버지 역할로 생각했던 어떤 그런 이미지가 조금 포근하고
항상 시골에 가서 그 푸근하게 반겨주는 그런 이미지였는데 첫 이미지가 좀 강렬해서 잘 어울리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저 뒤에 앉아서 봤는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튼 근데 이제 그 뒤에 이 작품에 대한 내용과 어떤 그런 걸 물어보셨어요. 질문으로. 그때 저는 제가 느꼈던 그런 지점들을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감독님이 생각했던 어떤 지점과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되게 오래 만난 친구처럼 오디션인데 오디션이라기보다는 그냥 수다를 많이 떨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캐스팅이 됐습니다. 이 영화의 시작이 나레이션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장면에 맞닥뜨릴 때는 이게 누구의 말인지, 뭐 누구를 소개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다가 이제 그 뒤에 장면들이 이어지면서 아, 소영의 이야기를 한 것이었구나. 아마도 죽은 남편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겠구나. 이런 짐작들을 하면서 영화를 보게 되는데 사연을 생각해보면 아마 그 소영은 절에서 발견돼서 고아원을 떠돌아다니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 동현이라는 가족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었던 여자일 거잖아요. 그 사연을 들어보면. 근데 그 나레이션 덕분에 우리는 소영이라는 사람의 좀 옛날 얘기를 듣는 기분이기도 하고 옛날에 소영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월급 쓰는 기분이기도 하고 말하는 사람이 아마도 죽은 남편일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애틋해지는 감상을 안고 영화를 보게 되는 건데요. 감독님은 이 내레이션으로 문을 열어야겠다라고 판단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궁금하네요. 처음에는 왜 진짜 처음부터 나레이션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뭔지 기억이 안 나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글쓸 때 처음에는 너무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느끼는 대로 쓰고 다 쓰고 나서 생각해보자 그런 스타일로 쓰거든요. 내가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쓰니까 느낌도 좋고 리듬도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쓰고 나서 이제 제 자신이 물어봤죠. 이게 누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건가? 한참 고민하다가 이제 저희 카메라 감독하고 또 그 얘기를 했었죠. 너 생각은 이게 누가 이 말을 하는 것 같으냐? 저도 이제 따로 이제 생각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인터뷰할 때 물어본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이 영화가 누구 시선으로 보는 것 같고 또 이 내레이션이 누가 말하는 것 같아요. 카메라 감독도 꼭 귀신은 아니지만 아버지 같다. 귀신이 말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그냥 그런 느낌이 난다 해서 맞다. 나도 그런 생각하고서 쓰고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이제 서로 이제 둘 다 그렇게 생각해서 나레이션도 그렇게 해야겠다 해서 이제 한 배우가 두 역할을 하니까 이제 인성 지갑까지 하면은 좀 진짜 옛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약간 이제 요즘 시대의 동화책이라고 생각하면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 영화에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잘 어울리는 나레이션인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요즘 영화를 되게 안 쓰는 방식이긴 하죠. 그래서 강희상 배우님이 나레이션 녹음하셨을 때 기분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게 본인의 어떤 캐릭터를 설명하는 나레이션도 아닌데다가 내가 같이 구체적으로 연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소영과 동현과 같이 붙는 씬이 한국에서밖에 작은 아버지는 없는데 그 작은 아버지로서의 나레이션이 아니라 죽은 남편으로서의 나레이션이잖아요.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의 말하기인 셈이죠, 사실은. 네, 사실은 이걸 제가 나레이션으로 녹음을 해서 삽입이 된다라는 걸 촬영하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알았던 게 아니고 그 전에도 이제 감독님 얘기를 지금 돌아보면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게 그 처음 시작에 어떤 지문 아니면 설명 뭐 대본에는 이 나레이션을 시작한다 뭐 이런 게 없이 전반적인 상황 설명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만 인식을 하고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약간 그런 것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촬영장으로 갔던 거죠. 딱히 이걸 어떻게 녹음을 해야겠다 이제 그러고는 촬영장 가서 알았던 거고요. 근데 인식과 원식이라는 역할에 대해서 전반적인 제가 알 수 있는 어떤 정보가 사실은 나레이션이 컸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지문에서. 그래서 사실 제 시인을 본다기보다는 계속 나레이션의 내용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했던 것들이 나레이션 녹음을 하면서 좀 잘 담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최승윤 배우는 어떠셨는지 궁금한 게 소영의 과거가 진짜 간결하게 처리가 된 거잖아요, 나레이션으로. 근데 그게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의 과거보다는 연기한 현재에 집중하면 됐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됐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배우 입장에서는 조금 불충분한 설명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느 쪽에 가까우셨어요? 저는 그 앞에 내리션이 되게 도움이 됐고, 사실 제가 리서치한 부분은 그 부분이 다예요. 거의. 그러니까 소영이를 연기하게 되었을 때 제가 뭐 엄마 역할을 어떻게 연기해야 되는가, 엄마를 리서치하지 않았고, 이민자라는 그런 걸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리서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소영이란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를 알려면은 그녀의 어떤 배경이 되는 게 앞에 내리션이고, 몇 년생이고, 그러면은 7, 80년대 한국에서 어떤 음악을 들었을까? 그녀가 서울에 있을 때 한국의 정치 상황이 어땠을까? 그래서 한국에서 공장에 나가서 일을 했을까? 약간 그런 식으로 그 소영이란 인물을 연구할 때 저는 그 앞에 내리션을 바탕으로 연구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두 분께 큰 도움이 됐던 간단하지만 중요했던 나레이션의 기능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해봤고요.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카메라의 움직임이에요. 이 영화가 뭔가 좀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그건 아마 1차적으로는 카메라의 움직임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캐나다에서는 카메라가 거의 고정되어 있진 않죠. 계속해서 인물을 역동적으로 따라가고 어떻게 보면 좀 유영한다, 흐른다라는 표현을 쓰어도 무방할 정도로 카메라가 계속해서 인물들을 따라다니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나레이션과 마찬가지로 정말 아버지의 시선이구나라고 느껴질 정도의 고정된 계속 카메라를 쓰고 있죠. 그래서 먼저 떠난 동현의 아버지가 이들을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확실한 인상을 주는 카메라 움직임인데요. 촬영 감독님과는 그 톤을 어떻게 이야기 나누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결정했던 거는 이 카메라 시선이 이 죽은 아버지 거라고 이제 결정하고 나서 그 이후로 이제 많은 아이디어들을 이제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카메라를 움직일까, 장비도 모르실까, 그런 경험을 많이 하다가 이제 저희가 주로 이제 거의 다 촬영한 게 이제 긴벌이라는 걸로 해서 약간 이렇게 스테디캠은 엄청 스무드한데 이거는 조금 흔들한 느낌이 나면서 대신 헤드헤드처럼 막 너무 움직이진 않고, 그래서 약간 사람 느낌이 나면서 사람은 아니에요. 딱 그 밸런스가 잘 맞는 것 같아서 그걸로 하고, 이제 많은 영화들도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들, 우리 아이디어들 이제 찾으려고 이제 다른 영화들도 많이 보면서 이제 아이디어를 나누면서요.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었지만 이제 실제로 이제 느낌이 어떨지, 우리가 뭐 시간이랑 돈이 뭐 많아서 카메라 테스트 달택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고요. 게다가 또 필름이었고요. 필름이었고, 그래서 딱 하루 카메라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이렇게 시험을 해봤는데 카메라 움직이는 느낌이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이 느낌을 쭉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가면 어떨까. 그래서 처음에는 첫 일주일은요, 이렇게 촬영하면서도 이게 맞는 건가 아닌가 고민했었는데, 그래서 그냥 느낌으로 왔어요. 그냥 촬영하면서도 리허설하면서도 이게 생각하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무슨 뜻이 있나, 그렇게 고민은 안 하고 그냥 느낌에서 이 느낌이 괜찮은가, 맞는 것 같은가
또 계속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만약에 아버지가 여기 있었으면 어떻게 움직이고 누굴 보고 언제 가만히 있고 그런 거 많이 생각했었죠. 그래서 이제 카메라 탔을 때 이제 촬영하고 나서 그 첫 일주일 찍은 게 이제 다 들어오고 나서 저희가 다 보고 나니까 자신감 좀 생겼죠. 아 이게 있다는 것 같다. 근데 이거 여담인데요. 그 긴걸 이렇게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데 그 카메라가 16mm 카메라 엄청 무겁잖아요. 엄청 무거운데 그 긴 머리가 장비가 막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카메라가 엄청 무거워. 하루 종일 이렇게 캐리하면서 하시는 거 보면서 촬영장에서 별명이 닥터 옥토푸스였어요. 너무 막 이런 약간 그 스파이더에 나오는 그랬었고서 그렇게 무거운 엄청나고 무거운 장비를 그렇게 부드럽게 유영하듯이 촬영을 하실 수 있었다는 게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장면들은 지금 어떻게 찍었지 하면서 생각해보면서 봤는데 놀이터 장면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동현이가 그 애들한테 라이스보이 놀림받는 그 장면 있잖아요. 왜냐면 카메라의 눈높이가 완전히 애들 눈높이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카메라 감독님이 동현이만큼 작진 않을 테니까 뭐 어떻게든 좀 낮은 움직임으로 계속해서 움직이셨어야 할 거고, 그런데 그렇게 부드러운 움직임을 16mm 필름 카메라로 뭔가를 만들었다. 이거는 현장에서 굉장히 고생하셨겠다는 생각을 저도 안 그래도 하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아직도 무릎이 나가셨다. 그러니까 자세가 낮춰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 생각하면 지금도 드라마 때문에 땀이 나요. 그 씬은 진짜 너무 어려워갖고요. 진짜 저 하루 반은 그냥 아무것도 못 찍고 애들 몇십 명 놀이터에서 연기하라고 하면은 말을 들을 아이가 하나도 없이 그냥 다들 막 놀이터 나오면은 그냥 다 마음대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애들 소리 지를 수도 없고 뭐 때릴 수도 없고 뭐 어떻게 그냥 좋게 말하고서 이렇게 하자 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게 또 원하는 대로 해도 좀 너무 가짜 같고 그래서 그건 진짜 그 촬영은 우리의 플랜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노는 대로 놔두고 그냥 카메라는 그냥 찍을 수 있는 만큼 찍어라. 내가 편집할 때 내가 알아서 해보겠다. 그래서 원래 촬영하려고 했던 거랑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뭐 현장이라는 건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요. 뭐 작게는 날씨의 영향부터 시작해서 그날 뭐 배우들의 컨디션 뭐 여러 가지에 따라서 현장에서 사실은 굉장히 즉석에서 결정되는 어떤 것들도 많은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는 것은 편집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모든 소동들이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상태의 무언가의 결과물을 보게 되는 거죠. 세상에 쉬운 일은 없지만 촬영장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감독님께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건 이거였어요. 영화 속에 동현이 겪는 일이 감독님의 100% 경험감은 아닙니다. 뭐 일부가 들어가 있긴 하겠지만 좀 반자전적인 이야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렇게 좀 자전적인 요소가 있는 영화를 연출가가 만들었을 때 자기 자신 안에 갖고 있던 뭔가가 좀 해소되는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 영화를 만들고 나서 이전 영화를 만들 때와는 달리 무언가가 좀 해소되는 기분이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아직 모르겠어요. 시간이 좀 더 지나고 이 영화랑 저랑 거리가 좀 생기면은 잘 알 것 같은데요. 솔직히 더 글 쓸 때가 좀 더 됐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때는 저 혼자니까요. 그래서 글 쓰면서 옛날 생각도 하고 저희 어머니가 옛날 얘기들도 많이 나누고 까먹었던 것도 다시 생각나고 그런 거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느꼈구나, 그 이후로 내가 이렇게 됐었구나,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대화를 하고 하면서 그때 많이 더 그랬던 것 같고요. 솔직히 이때 저한테 진짜 있었던 일도 많죠. 이제 영화 나오는 것들. 근데 캐스팅을 하고 나서 리허설 시작하고 촬영하고 나니까 하면서 배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배우들도 이 역할을 너무 잘 맡고, 이 배우들도 자기의
자기의 느낌이거나 자기 표현이나 자기 생각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넣어서 더 이상 이건 나의 캐릭터가 아니고 이 동영은 내가 아니고 우리 배우들이 똑같이 나만큼 이 사람이다 그렇게 느꼈어요. 승윤 씨도 그렇고 인스피레이션은 뭐 우리 어머니와 우리 할머니 뭐 우리 어렸을 때 같이 잘 알던 이민 동기분들인데 캐스팅하고 나서는 그분들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승윤 씨가 보이고 이 캐릭터가 완전 다른 사람을 보여갖고 좀 거리가 생겼었죠. 근데 이제는 이 영화가 나오고 나서 많은 대화가 시작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보고 친구들끼리 친구들끼리 그래서 확실히 사랑하고 제가 좀 많이 변한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끝나고 나면 봐야죠. 어떻게 변하는지. 방금 감독님께서 식구라는 표현을 쓰셔서 생각이 나는 질문인데 이 영화는 밥 먹는 장면이 유독 많은 영화이기도 해요. 가족들이 사실 식구라는 한국적 의미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같이 밥을 먹는 입이라는 표현에서 식구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굉장히 이 영화의 어떤 의미를 살려주는 장면들이기도 하고 강원도에 한국에 와서도 다 같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장면이 있잖아요. 아마 짐작하건데 이것도 쓰시거나 찍으실 때는 이렇게까지 많았을 거라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나중에 편집하는 과정이나 완성된 영화를 보고 가족끼리 밥 먹는 장면이 많구나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한때는 더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요? 그래서 이상하게 제가 생각도 없이 다 쓰고 하면은 한번 저희가 이제 테이블 리드를 했었거든요. 스타일리 쓰고서 한번 쓰고서 이제 연기자 친구 불러서 한번 읽어보자. 듣고 싶다. 한 번은 진짜 장면마다 다 사람들이 뭘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완전 음식 광고 같은 그래서 이거는 좀 뺐어요 먹는 걸. 그런데도 이제 너무 많이 빼진 않은 게 그 사람이 뭘 먹고 어떻게 먹고 언제 먹고 그런 거에 대해서 누구랑 같이 먹고 그런 걸 그걸로 이제 많이 표현하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 영화는 이제 그 아이와 이제 소영도 그렇고 이제 그 한국 음식 밥과의 그 릴레이션십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썼었는데 이제 그 마지막 장면을 이제 썼을 때요. 그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썼을 때 그 장면을 썼을 때 쓰고 나서 이제 이제 좀 더 이해가 됐죠. 지금 그 장면도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뭐예요? 되게 장면적으로도 완성도가 있는 시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배우분들에게는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러니까 영화마다 기억에 남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 좋은 의미로 이 영화는 배우들의 연기가 디테일하게 기억에 난다기보다 저는 그 정서가 남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영화를 통해서 당연히 맡을 수 없는데 식구들이 밥 먹을 때 냄새가 왠지 나는 것 같고 인물들 둘러싸고 있는 공기나 날씨 같은 게 좀 감지되는 기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뭔가 정서, 감흥을 전달하는 게 조금 더 탁월한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배우분들은 완성된 영화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해요. 제 이야기에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각자가 생각한 이 라이스보이 슬립스가 좀 독특하게 다가오는 지점들이 어떤 영화라고 생각하셨는지요? 일단은 소영 씨가 참 승윤 씨가 그래서 방금 이제 영화를 봐서 자꾸 이게 나왔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오늘은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처음 봤을 때는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이 내용 쫓아가고 하나하나 보이는 정보를 그냥 내 눈에 담고 생각한 거 이게 다였는데 오늘 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이번 이제 부산 때 2번 보고 3번 보는데 그때도 지금도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되게 옛날 얘기 꺼내놓듯이 하나하나 그리고 아버지의 시각 처음에 시나리오를 읽고 하면서도 왠지 이런 느낌이지 않나 전래동화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확신하고 뭔가 이러지 않았을까 했던 거를
저는 영상 완성된 걸 보고 왔거든요. 그리고 밥 먹는 시나 그런 느낌들이 되게 인감이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계속 천천히 이렇게 밀려왔던 느낌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저도 제가 항상 느끼던 게 있었어요. 이 영화는 소설보다는 좀 더 시에 가까운 느낌이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그 느낌이 지금 말씀하신 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해석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보다 정서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게 내가 시처럼 내가 느낀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들고 근데 영화를 처음 봤을 때요. 그 영화를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나만 영화도 제가 스크린으로 제 모습을 처음 보다 보니까 막 소영이로 안 보이고 수민이로 보이면서 그냥 이 영화 찍을 때 그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너무 떠올라서요. 그래서 처음엔 영화를 못 보다가 한 세 번째부터는 좀 분리가 되면서 이제 소영이로 보이고 영화 이야기가 들리고 그 비하인드에 대해서 강원도 장면을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볼까요? 왜냐면 강원도 장면을 찍을 때는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강인성 배우와 최준일 배우의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손희신 감독님이 이전에 강원도를 가보신 적이 있을까? 뭐 이런 궁금증도 영화를 보면서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 둘이, 그러니까 동현이랑 소영이 나중에 오르는 숲이 오히려 캐나다처럼 보일 지경으로 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강원도가 낯선 풍경처럼 보이는 장면들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그 장면들을 찍으실 때 배우들이 어드바이스를 좀 많이 해주셨는지 장면을 촬영할 때 한국적인 정서라던가 뭐 배우들 대사라던가 이런 데 많이 도움을 주셨는지 궁금하고 실제로 그 강원도의 풍경을 감독님께서 어떤 식으로 담고 싶으셨는지도 궁금해요. 강원도 촬영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제가 선택장애가 좀 있어서. 네, 강원도시는 저는 물론 이제 다 너무 좋았는데 제가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너무 좋았는데 정말 좋았던 게 그 집이 저는 처음에 가서 준비가 됐다고 뭐 둘러보자고 해서 갔을 때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인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 원래 사셨던 분이 1년인가 2년 전에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빈집으로 강 씨가 한 1, 2년 정도 된 집을 영국 분이셨나요? 그 미술 팀의 팀장님이 영국 분의 여성분이셨는데 그렇게 꾸며놓으신 거예요. 그것도 내 머릿속에 있던 80년대, 90년대 놀러 갔을 때 큰 집 놀러 가고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고 큰아버지 이렇게 계셨던 그런 느낌의 그 집을 그냥 딱 봤는데 그 느낌 그대로인 거예요. 아마 거기에서 오는 이 느낌이 가장 첫 번째로 많이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강원도에서 저희가 다 같이 묵었던 숙소, 다 같이 지냈거든요. 그게 약간 농어촌 체험 숙소를 이제 모든 스태프분들과 배우들이 다 같이 이제 방 호실을 해가지고 지냈어요. 그래서 감독님 식구분들이 오셔서 식사를 다 해주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막 호텔방에서 쉬다가 나서 그런 시를 찍는 게 아니라 정말 다 같이 어울리고 같이 밥 먹으면서 찍었기 때문에 그냥 생활이 계속 연장된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태경이 이쁜 같은 경우도 이제 걔는 아예 한국의 시골을 처음 와본 거죠. 그래서 개구리도 처음 보는 아이고 그래서 그 아이에게 동현이가 겪은 여정을 이쁜도 비슷하게 겪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장면들 이렇게 아버지 묘소 가서 이제 인사하는 장면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저 두 번 하는 거 이렇게 알려주면서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찍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은 이전에 강원도에 가보신 적이 있으셨어요? 네, 저희 할아버지가 강원도이죠. 어렸을 때도 많이 강원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 동네, 우리 촬영한 동네가 할아버지가 거기서 태어나시고 그래서 옛날에
학교 가시려면 겨울에 무도하는데 눈 속에서 막 산을 넘어서 가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해서 실제로 가봤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랑 갔을 때도 어렸을 때 그래서 실제로 갔을 때도 이 곳이 그냥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었던 곳이구나.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었죠. 너무 좋았어요. 제가 실제로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진짜 너무 오랜만에 이민 건너서 오랜만에 한국에 저희 어머니와 왔고 저희 강원도 그때 또 다른 할아버지 사시고 해서 놀러 갔는데 진짜 영화처럼 영화 나온 것처럼 처음으로 이제 저는 생각을 안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캐나다에서 살면서 아무리 제가 적응을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뭐 친구들도 많고 해도 나는 외국인이고 디지털다. 이 나라는 나의 고향이 아니고 나의 뿌리가 없는 땅이라는 거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냥 근데 한국에 오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머리 색깔도 똑같고 똑같은 언어하고 한국 음식을 먹어도 창피한 느낌도 없고 이제는 그러니까 또 강원도 와서도 이제 옛날 들었던 이야기들 때문에 이 곳은 이 땅은 나의 식구의 이 히스토리가 있다는 게 느껴져서 그 히스토리를 진짜 생생하게 겪은데요. 저희가 촬영했던 마을이 진짜 감독님 할아버님이 사셨던 마을이셨고 감독님께서 로케이션 보러 다니실 때 마을 분들 이제 마주치면은 막 인사하다가 막 어디 저기 할아버지네 손자래 막 잘해주시고 처음에는 좀 황당하셨죠 그 동네 분들이. 왜냐면 저 백인 사람들이 잘 와갖고 막 사진 찍고 막 구경하고 있으니까 어디서 이렇게 외웠냐고. 영화 찍으러 왔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저는 이 할아버지 손자다 그래서 너무 잘해주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무슨 얘기해라 막. 그래서 그 미술팀도 이 집을 어떻게 사람들이 사는 집을 어떻게 만드나 고민하다가 동네 분들이 우리 집에 있는 거랑 다니면서 써도 된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동네 분들 거 다 쓰고 너무 즐거웠어요. 거기 촬영하는 게. 그리고 또 제 생각에 우리 촬영한 게 이제 저도 이제 거기 가본 적도 있고 시간을 보낸 적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을 보는 거잖아요. 강원도에서 저도 들어보는 거고 또 우리 카메라 감독도 완전 외국인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는 사람이 한국을 보는 거랑 외국인이 한국 보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보고서 와 이거 멋있다 하는 거는 여기 사는 사람들 맨날 보는 사람들 이게 뭐가 멋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이기에 우리가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고 이쁘다 멋있다 그런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외국인으로서 보는 걸로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느낌이 다르다. 한국에서 찍는 영화들이요. 맞아요. 확실히 질감도 다르고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어떤 풍경들이라고 느꼈던 지점들이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본격적으로 마이크를 넘길 텐데요. 동현이 한국에 와서 자기의 뿌리를 이제 알게 되잖아요. 자기 뿌리를 궁금해하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계속 궁금해하던 아이였는데 처음으로 그 실체를 만지게 되죠. 그 이제 아버지의 유품을 보게 되면서 가족들과 같이 밥을 먹게 되면서 그걸 알게 되는 건데 저는 이 영화가 아주 직접적으로 그 대사가 있거나 한 건 아닌데 뭔가를 물려주는 것,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것, 그러니까 레거시에 대한 영화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밥을 주는 것, 혹은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해라는 어떤 가르침을 주는 것,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물건들, 이런 게 무언가 전달되는 것, 세대를 넘나드는 무언가라는 어떤 주제가 감독님께 있었던 것일까, 혹은 만들고 나니 그런 것이 생겼던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게 레거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영화에서는 그 순간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냥 동현한테는 이야기도 못 들었고 아는 게 너무 없는데 그
순간 그 옷을 그 잠바를 보는 순간 진짜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아버지가 있었다는 게 느껴지고 또 사진을 보면 얼굴 보이고 그 과거가 진짜 있었다는 게 느껴져서 가장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저도 제가 딱 한 번이 아니고 이제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는데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몇 년 후에 저희 친할머니 할아버지 가고 옛날 사진들을 찾았어요. 옛날 사진 앨범. 또 저희 친할아버지가 옛날에 사진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사진 찍기 어려울 때 우리 아버지와 이제 우리 식구는 사진을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잘 찍으시고. 그래서 이 앨범들을 보면서 그때는 이제 더 어려서 많은 고민도 하고 많은 생각도 했었죠. 이게 무슨 이런 정보를 이제 아버지가 얻고 나서 이건 어떻게 나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난 이 경험 갖고서 어떻게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나? 어떻게 남자로서 이제 서야 되나? 그런 많은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한때는 그냥 아예 이제 아빠가 있었다는 걸 아예 그냥 잊어버리고 차라리 그게 더 쉬우니까요. 아예 없었으니까 잃은 것도 없고 그러다가 사진을 보면서 그게 달라져. 진짜 내가 있기 전에 이 사람은 부모님이 있었고 애기였었고 이런 경험들이 쫙 있었고 그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더 옛날 우리 식구 과거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관심이 생기고 슬프기도 하지만 좀 더 이렇게 내 자신이 난 혼자는 아니다. 같이 안 있어도 이렇게 우리의 뿌리가 있고 우리 식구가 이렇게 히스토리가 있고 그렇다는 걸 생각하게 돼갖고 좀 더 힘이 좀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표현하고 싶어서요. 영화 자체로 그렇지만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조금 더 뭉클해지는 것들이 있네요. 영화 안에서 나는 과거를 존중한다. 우리 먼 곳을 모르면 갈 곳도 모를 테니까 라고 했던 마야자의 말도 말을 들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이 되는 것 같고요. 관객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관객분께 마이크 전달드릴게요. 남자분요. 네. 지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보면서 되게 궁금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영화인데요. 그런데 제일 궁금했던 건 제가 이 영화를 보기 전에 그 감독님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었는데 영화를 보는데 익숙한 얼굴이 나오길래 감독님과 하루 종일 영화를 보면서 신경을 썼었는데 끝나고 잠깐 찾아보니까 진짜 감독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영화 감독으로서만 영화를 제작하는 것보다 그 감독이자 배우로서 영화를 제작하면 좀 더 그 영화에 대해서 그 스토리가 모든 게 다 진짜 스토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감독님의 사전적인 이야기가 뭔가 그 최승현 배우님이랑 같이 연기를 할 때 이 영화가 여기서 이 스토리가 끝나고 그 이후의 얘기에 대해서도 어쩌면 좀 생각을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감독님이랑 최승현 배우님은 이 영화가 끝나고 이 이후의 스토리를 어떤 식으로 생각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감독님이 이 영화를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좀 궁금해요. 질문이 그러니까 소영과 사이먼이 어떻게 됐냐는 질문 맞나요? 그거랑
마이크. 그러니까 꼭 그 감독님이 정하신 얘기 말고도 최승현 배우님이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서 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신지가 좀 궁금했어요. 제가 저는 이제 소영이가 사이먼한테 모래장 얘기를 할 때 갑자기 남자없이 제가 유일하게 소영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지점이 그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그 모래장 얘기를 하는 게 뭔가 희생하는 엄마의 의지를 보여주려는 건가? 근데 그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근데 그렇게만 해석하고 싶지 않았고, 저는 그걸 나중에 그냥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사이먼한테 헤어지자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하는구나, 소연이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에 내 아들을 위해서 아직 해야 될 일이 조금 남아있는데, 그래서 저는 한국에 가야 됩니다. 이 말을 그 솔잎을 떨어뜨려 주러 한국 가야 된다는 말을 그렇게 이야기를 빗대어서 이별 통보를 이렇게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이먼은 지금 맨날 둘이서 가끔 얘기해요. 사이먼 지금 어떻게 했을까? 감독님께서 연기하셨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된 관객분들도 계실 텐데, 소영과 그 연인 관계로 등장하는 사이먼 역을 감독님께서 직접 연기하긴 하셨죠. 시간 관계에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떡하지? 최승현 배우님께서 한번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맨 앞에 계시는군요. 마이크가 좀 멀리 보이네요. 네. 제일 간단히 되게 간단히 질문 대답할게요. 이 메시지는 저희 이 영화가 이제 공연의 첫 대사가 집에 가고 싶다. 그리고 또 마지막 대사는 이제 엄마가 이제 집에 가자라고 하죠.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제 간단히 설명할 때는 이 영화는 이 두 사람들이 집을 찾는 사람들. 그래서 집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 땅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고 그냥 자기 자신 과거랑 식구를 찾아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들어볼까요? 네, 감독님 영화를 좀 너무 기다렸었고요. 이게 사실 궁금했던 이유가 제가 1.5세에 대해요. 캐나다에 제가 겪었던 캐나다 어디서 했어요? 좀 그렇잖아요. 있어요. 그럴 쪽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이제 제가 겪었던 정체성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지금 아이를 제가 한국에 나와서 이제 키우고 있거든요. 결혼해서 한국에 살고 있는데 또 한국에 와서 느꼈던 정체성. 그러니까 두 개가 사실은 저도 이제 많이 힘들었다고 제가 겪었던 얘기고, 근데 이런 것들을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좀 보고, 아빠가 어떤 상황에서 겪었었던지 사실은 그런 것들을 좀 더 기대하고 영화를 보고 있었었는데 조금 다른 제가 기대했던 거랑 다른 면들이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궁금한 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이제 두 분이 결혼하셨잖아요. 축하드립니다. 그 아이를 이제 또뭐 생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이가 또 겪을 이제 한국에서 자랄 이제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실 건지 아니면 캐나다에 내려가서 키우실 건지, 사실 그 정체성에 대한 걸 겪으셨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뭔가 좀 생각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게 궁금하고요. 아이를 낳았을 때. 두 번째는 저희 아이가 질문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죠. 아니 괜찮아요. 아무거나. 저도 궁금한 게 두 가지인데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감독님 말고 모더레이터 얘기하신 것처럼 감독님과 배우님들의 가장 인상 깊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중간에 아니요. 이야기가 아들과 사이먼과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이게 옛날에 아주 가난한 나라의 이야기, 그게 나중에 아빠의 우범에 갔잖아요. 그게 너무 비슷해서 그거를 이야기를 사이먼과 그 옛날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거와 조금 거기에 연관지어서 좀 만드신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첫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와 저도 이제 요즘에 이제 한국에 많이 있거든요. 이제 한국에 캐나다가 한국 더 많이 있고 이제. 그런데 옛날에 캐나다에서 어려웠던 거 같이 요즘에도 어려운 게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캐나다에서도 외국인이었고 이제 여기 돌아오니까 여기서도 외국인. 그래서 저는 어디 나라 사람인지 그런 생각 많이 하고, 근데 솔직히 저는 이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똑같이 이 영화를 믿어보면 저한테는 뿌리와 시고작국을 같이 살아가는 사람,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집이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가 아이가 있어도 저는 아이가 꼭 여기서 자라야 된다. 한국, 캐나다, 전 세계 다 살아도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자기 과거랑 뿌리와 그런 걸 잘 알고, 그 이제 한국 사람이면은, 피가 한국 사람이면은 그 자기의 한국인에 대한 그 한국 문화와 과거랑 그런 걸 다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어디 나라에 사는 게 중요한 건 같지 않고, 특히 요즘에는 옛날 같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가는 게 얼마나 쉬워요. 옛날에 이민 가면은 평생 못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즘 막 너무 세상이 달라져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아드님이 물어본 게 고려장기. 저도 같이 책임 있을 거니까 같이 대답을 하자면 뭐 아이를 낳으시는 해가지 이렇게 생긴다면 저도 장소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게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이어도 할 수 없는 일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꼭 장소성에 국한된 어떤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아이를 갖게 된다면 그냥 자기 자신을 자기가 스스로 찾을 수 있게 좀 강인한 아이를 키우고 싶다 그런 거고, 이제 아이의 질문에 아드님의 질문에 대답을 제가 할게요. 하면은 제가 잘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그거를 그런 어떤 고려장이라는 이야기와 바깥의 이야기와 이 전체 이야기를 안에서 고려장 이야기를 같이 장치로서 넣어서 그런 지금 느끼시는 거를 느끼려고 현재가 그럴 때 과자를 놓듯이 약간 힌트를 주시는 걸 잘 알아차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비하인드 스토리는 제일 힘든 거. 일단 저는 강호도 촬영 때 그때 계속 있었습니다. 지금 강호도에 나왔던 모습이 저희가 촬영 끝나고 아니면 준비하고 나서 저녁을 먹고 그때 모습이 그대로 담긴 것 같아요. 처음 볼 때 정신이 없었는데 오늘 다시 보니까 승민 씨하고는 첫날 밤 깠어요. 밤 주어라. 밤 까고 얘기하고 그냥 어떻게 살았는지 동네 얘기하고, 그리고 동현이라는 이든하고는 진짜 한국 그런 데가 처음이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녁 먹고 나서 계속 질문을 저한테 던지고 저는 이제 거기에서 그 답을 해주는 과정이 그냥 그 목욕탕에서 나오고 뭐 했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진짜 식구분들이 와셔가지고 밥을 진짜 너무 맛있게 해주셨거든요. 거기에서 그리고 거기에 추억들이나 이런 것도 좀 전해 듣고 그랬던 모습, 비하인드라면 영화를 찍고 뭐를 한다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갔는데 이미 단단해져 있고 뭔가 여기에 되게 많은 의미를 담고 준비를 한 모습을 보고
그 긴장감이 자연스럽게 풀어지면서 너무나 제가 오히려 감사할 정도로 힐링하고 너무나 감사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네, 추억 그렇습니다. 비하인드가 됐나요? 손에 밤을 깠다는 얘기가 진짜 재밌네요.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손신 감독님이 한번 질문해 주시겠어요? 이번엔 여자분으로 하죠? 그러면 저는 일단 영화 볼 때 저는 오빠랑 조금 비슷한 사연이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영화를 볼 때 자기의 이야기를 찾겠지만 저도 조금 비슷한 감정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좋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아까 이제 영화 끝나고 나서 영화 속에서 들리는 음악들이 너무 좋아서 그 나눠주신 포스터랑 같이 나눠주신 거기 그 음악들이 막 적혀 있었는데 그것도 찾아보고 제목 의미가 좀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동명의 앨범을 앨범 작품 만드실 때 들으셨다고 하셔가지고 혹시 그 앨범에서 가장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은 영화와 조금 더 관련된 음악이 있을지도 궁금하고 또 혹시 이제 집에 가면서 이 영화를 좀 생각하면서 들을 수 있는 혹시 추천곡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같이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니 저기 커피숍 이름이 뭐죠? 로기라는 커피숍을 가시면요 성수동에 그러신 거예요? 거기서 어떤 곡을 네. 조금 더 뭔가 임팩트 있게 들을 수 있는 곡이나 아니면 꼭 여기 없더라도 네. 뭔가 지금 이 영화를 보고 이 마음을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음악을 추천해 주실 수 있다면 뭐가 있을지 궁금해요. 가을 편지라는 노래가 김일인 노래, 네. 가을 편지라는 노래고요. 그리고 또 듣기 좋은 거는 여기 한국에서 쓰는지 모르지만 에드캠프라는 웹사이트였어요. 음악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거기 들어가 보면은 우리 이 영화 음악 만든 컴포저 앤드루 여브리라는 한인 캐나다 사람 한인 음악하는 사람이에요. 다들 찾아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미술도 하고 음악도 만드는데 거기 들어가면 그분이 그 전에 만든 음악이 다 있어요. 여기 앨범들이. 찾으려면요. 이름을 이렇게 찾아야 돼요. 홀리함이라고 HOLYHUM 찾으면요. 그분이 이제 만든 음악을 들을 수 있는데 너무 좋아요. 그냥 공짜로 들을 수 있고 아니면은 원하는 만큼 돈을 내고 들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분의 음악을 들으면은 많이 여기 나오는 음악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날 수 있어요. 제가 그 음악 듣고선 너무 좋아갖고 연락해서 제발 우리 영화 같이 해달라고. 감사합니다. 네, 나이스 보이스 립스라는 동명의 앨범을 들으면서 이 영화의 제목을 떠올렸다는 이야기 잘 알려진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작업을 하실 때 우리는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두고 작업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네요. 재미있는 질문이었어요.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질문을 받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끝 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고 저희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시간 내서 직접 극장까지 오셔서 그리고 이 시간까지 남아서 저희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랑 같이 영화를 관람하셨는데요. 저는 이민자도 잘 모르고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영화 속에 있었던 강원도 시골에 있었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작은 아버지로 나오는 이 가족도 결국 소영과 동현을 만나고 스스로도 어떤 그 20년 동안 되는 아픔을 치유하고 온전히 가족이 되는 그런 순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미자가 아니더라도 지금 본인들 관람하셨던 주변에 어떤 그런 조금의 아픔이라도 아니면 비슷한 일이라도 뭔가가 있다면 그런 오해에 대해서도 한번 되돌아보시면 더 좋은 영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영화의 사람들이 제일 큰 고민이 극장들이 살아남을까 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집에서 영화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히 한국에는 이제 표값이 올랐다고 많이들 극장 안 가시고 한다는데 이렇게 우리 영화를 금요일 밤에 다들 나오셔서 15,000원이나 쓰시고 와서 봐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이제 영화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관객분들이 극장 와서 보는 게 저희한테 너무 중요하고요. 진짜 사람들이 영화를 사랑하시고 극장 가는 거 좋아하시면 이렇게 와주셔야지 안 오시면 결과는 뻔한 거예요, 진짜. 어느 날은 극장도 아예 없고 이렇게 독립영화 만든 사람들은 아예 극장에 영화를 보여준다는 가능성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와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요. 영화 보셨으면은 아시는 분들한테 꼭 추천해 주시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에 개봉한 라이스보이 스닉스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요. 감독님 말씀처럼 재미있게 보셨다는 주변에 좋은 입소문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